우리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더 큰 목소리로 상대를 제압하려 하고 어떤 이는 더 화려한 논리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와 미묘한 갈등의 파도 속을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그 소란스러운 무대 한편에 유독 고요한 존재감으로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논쟁의 선봉에 서지 않고 감정의 경랑에 휩쓸리지도 않으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야기는 항상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사람들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 가장 강력한 우군을 얻고 단 한 번의 칼도 휘두르지 않으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현자들입니다. 그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카리스마나 특별한 권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단련해온 깊고 정교한 내면의 기술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상대를 짓밟고 일어서는 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함으로써 상대방과 상황 전체를 나의 평화로운 영향력 아래 두는 가장 차원 높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외부의 적을 향하기 전에 내 안에 가장 다루기 힘든 적, 즉 나의 즉흥적인 감정과 에고를 먼저 다스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요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힘, 싸우지 않고 진정한 승리를 거머쥐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로 아주 긴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여행의 끝에서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 그리고 당신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제1장 흔들리지 않는 성체, 내면의 고요한 중심 구축하기. 모든 전략의 시작이자 끝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견고하지 않으면 어떤 기술도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을 던집니다. 비난, 오해, 무시, 분노라는 이름의 돌멩이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돌멩이가 날아오는 즉시 반응합니다. 더 큰 돌을 던져 맞서 싸우거나 방패를 들어 막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자는 날아오는 돌멩이를 피하지도 막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깊고 단단한 성체를 쌓아두었습니다. 그 성체 안에서 그는 날아온 돌이 성벽에 부딪혀 힘없이 떨어지는 것을 그저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에게 타인의 공격은 더 이상 자신의 평화를 해칠 수 있는 위협이 아니라 그저 성벽 밖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발견한 위대한 진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봅시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은 바로 이 공간을 의식적으로 확장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즉시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라고 반응하는 대신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분노인가? 슬픔인가? 이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이 감정에 즉시 반응하는 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이로운가? 이 짧은 멈춤의 순간이야말로 평범한 사람과 현자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이 순간을 통해 당신은 감정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주인이 됩니다. 고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자신의 명상록에 이렇게 기록하며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오늘 나는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거만한 사람, 기만적인 사람, 질투심 많은 사람, 비사교적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나 나는 선의 본질이 아름다움에 있고 악의 본질이 추함에 있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아무도 나를 추함에 빠뜨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성체를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그는 타인의 악의를 그들의 무지로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자신의 내면을 오염시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싸움은 상대의 악의를 나의 상처로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 이것이
고유한 중심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빅터 프랭클의 공간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성체를 떠올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모든 싸움의 소용돌이로부터 지켜줄 가장 강력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제2장 빈 공간의 지배자, 전략적 침묵의 힘. 인간의 본성은 진공을 싫어합니다. 대화에서 흐르는 몇 초간의 침묵은 많은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압박감과 불안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그 어색한 빈 공간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 서둘러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너무나 많은 것을 상대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불필요한 정보, 감춰뒀던 속마음, 협상의 여지까지도 말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은 이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공간을 만들고 지배함으로써 상황 전체를 장악합니다. 그들은 중요한 순간일수록 말을 아끼고 의도적으로 침묵의 무게를 활용합니다. 상대가 격앙된 목소리로 당신을 비난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의 사람이라면 맞서 변명하거나 반박하기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그저 고요하고 깊은 눈으로 상대를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깊은 침묵 앞에서 상대는 이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만 떠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색해지고 자신의 주장이 과연 논리적인지, 자신의 감정이 너무 격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상대는 제풀에 지쳐 스스로 말을 멈추거나 왜 아무 말이 없으시죠? 당신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프랑스의 외교관이었던 탈레랑은 침묵의 가치를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말은 인간에게 자신의 생각을 숨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침묵이야말로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고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감정적인 게임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 나는 당신이 스스로 진정할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다. 이 고요한 자신감 앞에서 상대는 당신을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됩니다. 침묵은 방어의 기술이자 동시에 최고의 공격 기술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무기로 자신을 찌르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말을 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제3장 마음을 얻는 기술, 모든 것을 듣는 귀.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내 말을 하는 데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유일한 길은 그의 말을 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비판하고 가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 특히 자신의 고통과 결핍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에게 마음의 성문을 열어젖힙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은 누구보다 잘 듣는 경청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듣습니다. 상대방의 단어 하나하나, 그 행간에 숨겨진 감정의 파편들,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 잠시 머뭇거리는 숨결까지도 놓치지 않고 받아냅니다. 데일 카네기는 그의 불후의 명저 인간관계론에서 이 진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어라. 그 어떤 아첨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당신이 진정한 경청자가 될 때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청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나에게 중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가장 강력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상대가 말을 할 때 무슨 반박을 할까를 생각하는 대신 이 사람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욕구가 자리 잡고 있을까를 헤아려 보십시오. 이렇게 상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공감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상대의 감정을 정확히 짚어주며 그때 정말 속상하셨겠군요. 그런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마음이 크셨겠습니다. 라고 말해줄 때 상대는 마치 평생의 동지를 만난 듯 당신에게 마음을 엽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당신의 편이 된 사람은 더 이상 당신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기억하십시오. 상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당신의 입을 닫고 귀를 여십시오. 경청은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고 적을 친구로 바꾸며 보이지 않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가장 평화롭고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4장 구름 위에서 전장을 내려다본다. 관점의 힘. 갈등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자신의 역할에만 매몰되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대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정해진 각본처럼 감정적인 반응을 쏟아냅니다. 이처럼 시야가 좁아지면 우리는 상황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고 눈앞의 사소한 이익에 집착하다가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협상 전문가 윌리엄 유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으로 발코니에 오르라고 조언합니다. 갈등이 격화될 때 잠시 무대에서 빠져나와 정신적인 발코니에 올라가라. 그곳에서 무대 위에서 싸우고 있는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주변 상황 전체를 객관적으로 조망하라. 발코니에 오르는 것은 물리적인 행위가 아닌 정신적인 관점 전환 훈련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려는 순간 마음속으로 스톱을 외치고 마치 유체이탈을 하듯 당신의 의식을 천장으로 들어 올리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지금의 상황을 하나의 게임처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가? 이 게임에 숨겨진 규칙은 무엇인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제3의 선택지는 없는가? 이처럼 한 걸음 물러나 관점을 바꾸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게임 속 말이 아니라 게임의 판을 읽는 플레이어가 됩니다. 보이지 않던 상대의 약점과 의도가 보이고 감정적인 대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와 똑같은 수준의 생각으로는 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싸움은 대부분 나의 관점과 너의 관점이라는 1차원적인 충돌에서 발생합니다. 발코니에 오르는 행위는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라는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지혜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상대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무대 위에서 싸우지 말고 발코니에 올라가 지휘하십시오. 관점을 바꾸는 자가 상황을 지배합니다. 제5장 가장 강력한 동맹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속도를 강요합니다. 즉각적인 반응, 빠른 결정, 신속한 결과를 미덕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조급증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최악으로 치닫게 하는 주범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행동하며 충분히 익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따려다 이를 그르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은 시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동맹군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들은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문제에 의도적으로 시간이라는 숙성의 과정을 부여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운명의 전사는 인내와 시간이다. 시간은 많은 것을 해결해 줍니다. 격앙되었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가라앉습니다. 복잡하게 얽혔던 문제의 본질이 시간이 흐르면서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은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나에게 불리했던 국면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고 상대의 견고해 보였던 입장이 시간이 흐르면서 약점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조급하게 대응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문제는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며칠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버십시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감정을 추스를 수 있고 더 나은 전략을 구상할 수 있으며 상대에게는 당신이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무게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우화 작가 장 드라 퐁텐 역시 인내의 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내와 시간은 힘이나 열정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낸다. 기다림은 무기력한 방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들 때까지 나의 에너지를 비축하며 때를 기다리는 고도의 전략적 행위입니다.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덮치기 전에 숨을 죽이고 최적의 순간을 기다리듯 현명한 사람은 결코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대가 스스로 지치거나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다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에 즉시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시간을 당신의 편으로 끌어들이십시오. 인내는 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상황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내다보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6장 물의 지혜를 배우다. 유연함이라는 최강의 무기.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단한 다이아몬드일까요? 육중한 강철일까요? 동양 철학의 정수인 노자는 이 질문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 물이야말로 궁극적인 강자라고 답합니다. 세상의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하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데 물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것을 세상 사람 모두가 알지만 능히 행하지는 못한다. 물은 자신의 형태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기면 원이 됩니다. 거대한 바위를 만나면 정면으로 부딪혀 싸우는 대신 조용히 그 바위를 휘감아 돌거나 오랜 세월에 걸쳐 그 바위를 닳게 하여 결국에는 모래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자신의 형태를 고집하지 않는 유연함이야말로 물이 가진 파괴적인 힘의 근원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원칙만을 고집하는 단단한 사람은 주변과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그들은 정의와 옳음을 외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적을 만들고 스스로를 부러뜨립니다. 하지만 물처럼 유연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상대의 완고한 주장에 그건 틀렸습니다 라고 정면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대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군요 라며 일단 상대의 공격을 흘려보냅니다. 이것은 패배나 굴복이 아닙니다. 상대의 힘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옆으로 비껴서게 하여 그 힘을 무력화시키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그 후에 그는 부드럽게 자신의 물기를 냅니다. 그 말씀에 덧붙여 이런 가능성은 어떨까요? 혹은 그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할 위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 대화에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슬며시 이끌어갑니다. 전설적인 무술가 이소룡은 이 물의 철학을 자신의 무술에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마음을 비워라.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이 물처럼 되어라. 물을 컵에 따르면 컵의 모양이 된다. 물이 되어라. 친구여. 상대가 강하게 나올수록 당신은 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상대가 주먹을 휘두를 때 당신은 더 단단한 주먹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안개처럼 그 주먹을 감싸 안아 힘을 빼앗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합기도나 유도와 같은 유술의 핵심 원리, 유능제강, 즉 부드러움이 능히 강함을 제압한다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유연함 앞에서 상대의 모든 공격은 힘을 잃고 당신은 단 한 방울의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고 상황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제7장 마음을 움직이는 거울, 질문의 연금술. 사람을 바꾸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은 그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가르치려 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방어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에 직접적인 비판은 상대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닫아걸 뿐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은 결코 상대를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상대방 앞에 거울을 하나 놓아줍니다.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논리의 허점을, 자신의 감정의 모순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섬세한 거울이 바로 질문입니다.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질문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지혜를 낳도록 돕는 산파에 비유하며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에 도달하도록 도왔습니다. 당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상사가 있다면 그건 부당합니다. 소리치는 대신 거울을 들어주십시오. 그 일을 기한 내에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A 프로젝트와 B 프로젝트 중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좋을까요? 팀장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질문은 상사의 요구가 가진 비현실성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동시에 당신을 책임감 있고 현명한 팀원으로 보이게 합니다. 당신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친구가 있다면 변명 늘어놓기에 급급하지 말고 거울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나에게 그렇게 실망했다니 마음이 정말 아프다. 내가 했던 어떤 말이나 행동이 너를 가장 속상하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나는 우리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거든. 이 질문은 상대의 막연한 분노를 구체적인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당신이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대답이 아니라 그의 질문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라. 질문은 상황의 프레임을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대결의 구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협력의 구도로 순식간에 바꾸어 놓습니다. 질문하는 자가 대화를 이끌고 질문하는 자가 관계의 주도권을 줍니다. 이제부터 비난의 화살을 쏘는 대신 지혜의 거울을 드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제8장 갚을 수 없는 빚을 만든다. 관대함이라는 치명적 무기. 우리는 보통 적을 이기기 위해 그의 약점을 파고들고 실수를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관대함이야말로 상대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자신을 혹독하게 비판하던 정적 에드윈 스탠턴을 남북전쟁 당시 국방장관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며 반대했지만 링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스탠턴은 이 일을 가장 잘 해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링컨의 대의와 관대함 앞에서 스탠턴은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가 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훗날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그의 시신 옆에서 여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있다라며 눈물을 흘린 사람이 바로 스탠턴이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나의 적들을 친구로 만들었을 때 나는 나의 적들을 파괴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바로 관대함이 가진 힘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돌을 던졌을 때 똑같이 돌을 던져 갚는 것은 동물의 방식입니다. 상대가 돌을 던졌을 때 따뜻한 빵을 건네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방식이자 상대를 압도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당신의 관대함 앞에서 상대는 혼란에 빠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적이라는 프레임이 깨지고 당신에게 일종의 마음의 빚을 지게 됩니다. 이 빚은 그가 당신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게 만드는 심리적인 족쇄가 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있는 곳 어디에나 친절을 베풀 기회가 있다. 물론 이것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더 강한 위치에 있을 때 상대의 실수를 너그럽게 덮어주거나 예상치 못한 호의를 베풀므로써 당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충성심과 존경심을 얻게 됩니다. 관대함은 약해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수를 모두 잃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가장 강한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제9장 아우라의 비밀. 희소성으로 당신의 가치를 높여라. 세상의 모든 가치는 희소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길가의 돌멩이가 가치가 없는 이유는 너무나 흔하기 때문이고, 작은 다이아몬드 조각이 그토록 비싼 이유는 극도로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은 인간의 가치와 영향력에도 어김없이 적용됩니다. 언제나 yes라고 말하고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며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무한정 제공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결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의 호의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의 선의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그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17세기 스페인의 현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그의 저서 세상을 보는 지혜에서 이렇게 날카롭게 조언했습니다. 항상 약간의 아쉬움을 남겨라. 사람들은 목이 마를 때 꿀을 가장 달게 느낀다. 욕망이 완전히 채워지면 사람들은 등을 돌린다. 그들이 당신을 항상 조금 더 원하게 만들어라. 싸우지 않고 당신의 영향력을 높이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에게 희소성의 아우라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만하게 굴거나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 지식은 유한하고 소중한 자원이며 그것을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건강한 자기 존중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십시오. 모든 연락에 즉시 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때로는 부당하거나 내키지 않는 요구에 죄송하지만 그건 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혹은 지금은 다른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미소 지으며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no는 당신의 yes를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당신이 선택적으로만 모습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를 더욱 갈망하고 당신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집착은 가치를 떨어뜨리고 적절한 거리는 가치를 높입니다. 상대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정원이 향기로 가득 찰 때 세상의 모든 나비들은 당신을 향해 날아들 것입니다. 결론, 가장 위대한 승리는 내면의 평화이다. 우리는 오늘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혜의 바다를 따라 긴 항해를 했습니다. 내면의 고요한 성체를 쌓는 법부터 침묵과 경청의 힘, 물처럼 흐르는 유연함, 발코니에 오르는 관점의 지혜, 시간을 동맹군으로 삼는 인내, 질문이라는 거울, 관대함이라는 무기, 그리고 희소성으로 가치를 높이는 기술까지
이 수많은 지혜의 진주들은 결국 하나의 실로 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승리는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데서 온다는 위대한 진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시험하고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람이 거세게 분다고 해서 거대한 산맥이 무너지지 않으며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해서 깊은 바다의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산처럼 고요하고 바다처럼 깊다면 세상의 그 어떤 소란도 당신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절망의 끝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모든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갈등과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기 위한 신의 선물입니다. 싸움의 유혹이 당신을 찾아올 때 이긴 항해에서 얻은 지혜들을 나침반 삼아 당신의 길을 찾으십시오. 폭발하는 대신 고요함을, 변명하는 대신 경청을, 부러지는 대신 유연함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고요하고 단단한 중심을 지키며 지혜롭게 당신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당신 앞에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소한 전투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당신의 삶이라는 가장 위대한 전쟁에서 조용히 그리고 완전하게 승리하는 진정한 현자가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승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예민한 감각의 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람 한 점에도 쉽게 공명하는 에올리언 하프와 같아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찬란한 화음으로 연주해냅니다. 해질녘 노을의 미묘한 색 변화에 감동하고 영화 속 주인공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리며 다정한 말 한마디에 온 마음이 햇살처럼 따뜻해지는 사람들. 이 섬세함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이자 깊은 공감과 통찰을 가능케 하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모든 현악기가 그렇듯 섬세하게 조율된 현은 거친 손길이나 날카로운 소음에 유독 취약합니다. 예민한 당신은 다른 이들이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마음의 호수 전체가 요동치고 타인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흡수해 기진맥진하며 내가 너무 과민한가? 라는 자책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증폭해서 듣는 고성능 마이크처럼 당신의 영혼은 늘 소음에 시달리고 방전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종종 말았을 겁니다. 이 감각의 볼륨을 조금만 줄일 수 있다면, 이 마음의 안테나를 잠시만이라도 접어둘 수 있다면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섬세한 감각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내면의 성역을 지키고 당신의 예민함을 약점이 아닌 가장 강력한 힘으로 바꾸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나는 어두운 면을 외면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의식 속으로 가져옴으로써 빛이 된다. 당신의 예민함이라는 그림자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그림자 속에 당신을 빛나게 할 가장 큰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스스로 항로를 정하는 단단한 배의 선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1장 거리두기의 기술. 나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온실.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건강한 거리두기라는 예술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단절이나 이기적인 외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홍수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리는 따뜻하고 현명한 둑과 같습니다. 그 둑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아끼는 관계들까지 보호해 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희귀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가꾸는 정원사입니다. 당신의 정원에는 세상의 거친 비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섬세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식물들을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비바람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늘에 소리치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단단하고 투명한 온실을 지어줄 것입니다. 온실은 햇살은 충분히 받아들이되 차가운 비와 바람은 부드럽게 막아줍니다. 예민한 당신의 마음이 바로 그 섬세한 식물과 같습니다. 타인의 감정과 문제들이라는 비바람에 무방비로 노출될 때 당신의 마음은 쉽게 상처받고 시들어버립니다. 따라서 당신에게는 심리적 온실, 즉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온실을 짓는 첫 번째 재료는 역할의 분리입니다. 당신은 친구의 슬픔에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의 슬픔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동료의 불안에 귀 기울여 줄 수는 있지만 그의 불안을 해결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이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무게는 각자가 짊어져야 한다는 건강한 존중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의 거장 에픽테투스는 이 진리를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지혜는 이 둘을 구별하는 데서 시작된다. 타인의 감정, 과거, 선택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온실을 짓는 주춧돌이 됩니다. 두 번째 재료는 시각화 훈련입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질 때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몸 주위를 황금빛의 따뜻한 보호막이 감싸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보호막은 사랑과 공감은 통과시키지만 불필요한 비난이나 감정적 쓰레기는 부드럽게 튕겨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할수록 이 심리적 방패는 실제로 당신의 마음을 덜 동요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재료는 시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부터 15분 동안 온전히 이 친구의 마음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 나의 평온함으로 돌아오겠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감의 에너지를 무한정 쏟아붓다가 방전되는 것을 막아주는 현명한 에너지 관리법입니다. 당신은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한한 연민을 베풀려다 스스로가 먼저 소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연꽃이 핍니다. 당신의 마음에 건강한 경계라는 미세한 돌기들을 세울 때 당신은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오염되지 않고 자신의 맑고 깨끗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제2장 내면의 주인이 되는 법 생각의 폭풍우를 잠재우는 기술. 외부와 건강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다며 이제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면의 주인이 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고통은 종종 외부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머릿속에서 수만 번 되감기하는 내면의 반추 과정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거대한 산불로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끝없는 생각의 소용돌이를 멈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생각 그 자체가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이며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과 감정은 그 하늘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우리는 구름을 억지로 밀어내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그저 구름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고 묵묵히 그 자리에 있는 하늘의 고요함을 되찾으면 됩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남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통찰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봅시다. 그 공간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는 말자극을 들었을 때 자동적으로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이구나 반응을 하고 결론 내리기 전에 그 사이에 쉼표를 찍으십시오. 그리고 그 쉼표의 공간에서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 생각이 100% 진실인가? 이 생각을 믿었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이 생각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미국의 작가 바이런 케이티가 만든 작업이라는 자기 성찰 도구입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믿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든 새로운 이야기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내면에는 아주 엄격하고 비판적인 내면의 비평가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비평가는 끊임없이 당신의 단점을 지적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속삭이며 당신을 불안의 감옥에 가두려 합니다. 이 목소리와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십시오. 아, 내 안의 걱정쟁이 김비판 씨가 또 등판하셨군. 늘 나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는 건 고맙지만 지금 그 조언은 받지 않겠어.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거리를 둘 때 당신은 비평가의 목소리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을 얻게 됩니다. 위대한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슨은 자기 신뢰는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신뢰란 외부의 평가나 내면의 비판보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조용하고 지혜로운 목소리를 더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는 생각의 소음을 잠재우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제3장 선택적 무관심이라는 갑옷, 에너지를 지키는 현자의 방패. 이제 우리는 예민한 당신의 한정된
에너지를 지켜줄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갑옷, 바로 선택적 무관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냉소나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식별하여 나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그곳에만 집중하려는 의식적인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모든 것에 관심을 쏟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조리에 분노하고 모든 슬픈 사연에 함께 아파하며 나에 대한 모든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이것은 마치 수많은 구멍이 뚫린 물통과 같아서 아무리 좋은 에너지를 채워 넣어도 순식간에 새어나가 버립니다.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과 탈진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에너지 예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하루에 쓸 수 있는 감정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귀한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인터넷의 악성 댓글에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데에, 아니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취미 활동, 당신을 아껴주는 사람들과의 대화, 당신의 꿈을 향한 작은 발걸음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택적 무관심의 핵심입니다. 의식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을 영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특유의 위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을 용서하라. 그것만큼 적을 화나게 하는 것은 없으니까. 이 말을 조금 비틀어 적용해 봅시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소한 것들을 용서하고 무시해 버리십시오. 그것만큼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에는 조명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입은 옷의 작은 얼룩, 발표 때의 작은 실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삶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되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대 위에서 내려와 편안한 관객이 되어 보십시오. 모두에게 박수 받으려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에게 적이 있는가? 좋다. 그것은 당신이 인생에서 무언가를 위해 당당히 맞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아무런 입장도 색깔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제4장 고독이라는 성소 영혼을 치유하는 재충전의 공간.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민한 영혼에게 약이자 안식처가 되어주는 고독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 맺으라고 강요하지만 예민한 사람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이나 소외가 아니라 세상의 소음 속에서 방전된 영혼의 배터리를 재충전하고 헝클어진 내면을 가지런히 정돈하는 신성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이 결핍된 상태에서 오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충만함의 상태입니다. 외로움이 텅 빈 방이라면 고독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운 아늑한 나만의 서재와 같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살며 고독의 가치를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고독보다 더 정겨운 친구를 본 적이 없다. 고독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연의 소리와 자기 내면의 소리를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월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거창한 호숫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퇴근 후 조용한 방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는 30분, 주말 아침 아무도 없는 공원을 산책하는 1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당신의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의식적으로 확보하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내십시오. 이 고독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저 당신의 지친 마음이 편안히 숨 쉴 공간을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저널링, 즉 일기를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을 떠다니는 복잡한 생각과 감정들을 꾸밈없이 종이 위에 쏟아내 보십시오. 글쓰기는 엉킨 실타래 같던 마음을 한 올 한 올 풀어내는 것과 같은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는지 적다 보면 스스로도 몰랐던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독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 건강하게 관계 맺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꽉 찬 활시위가 강력한 화살을 쏘아낼 수 없, 늘 긴장과 관계로 팽팽하게 당겨진 마음은 쉽게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고독은 그 활시위를 느슨하게 풀어주어 탄성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당신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타인에게 더 맑고 따뜻한 에너지를 나눠줄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종 막힌 측이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영혼을 위한 기도. 이제 이 모든 지혜의 조각들을 모아 당신의 마음에 영원히 간직될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봅시다.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아름다운 전통 예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깨진 틈을 오칠과 금가루로 메워 더 아름답고 독특한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기술입니다. 킨츠기는 상처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아름다움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민한 당신의 마음은 수많은 상처와 균열을 가진 킨츠기 그릇과 같습니다. 세상의 거친 파편들에 깨지고 상처받은 흔적들이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지혜들이 바로 그 상처를 메울 황금빛 가루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예민함은 깨지기 쉬운 결함이 아니라 킨츠기의 금빛 무늬처럼 당신을 더욱 깊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는 고유한 역사입니다. 고요하고 섬세한 영혼이여, 이제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현명한 정원사처럼 보이지 않는 온실을 짓겠습니다. 에픽테투스의 지혜를 빌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을 내려놓고 나의 평온함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내면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공간 속에서 잠시 멈추어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진실이 아님을 깨닫겠습니다. 하늘이 구름이 아니듯 나는 나의 생각이 아님을 기억하고 에머슨의 말처럼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선택적 무관심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겠습니다. 처칠의 용기를 본받아 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위트처럼 나를 향한 무의미한 비판들을 가볍게 무시하며 나의 소중한 에너지, 예산을 지혜롭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기꺼이 고독이라는 성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소로처럼 고독을 가장 정겨운 친구로 삼아 방전된 영혼을 충전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헝클어진 마음을 정돈하고 세상을 다시 사랑할 힘을 얻겠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아픔과 상처는 당신의 그릇에 새겨진 금빛 무늬가 되어 당신을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지혜로우며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고 고요한 마음으로 당신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인생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가치들이 분명 존재하니까요. 사랑, 우정, 신뢰, 명예, 그리고 행복의 본질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내 나지막이 덧붙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 전부가 아닌 것들마저 지키기 어려워. 이 말 속에는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진실과 딜레마가 담겨 있습니다. 돈을 최고라 말하면 속물이라 손가락질 받지만 돈의 부재가 주는 고통과 비참함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감히 돈의 가치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주제,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돈을 단순히 탐욕의 상징이나 물질적 가치로만 보는 얕은 시선에서 벗어나 그것이 우리 삶의 구조를 어떻게 지탱하고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비추며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이 조각이나 디지털 숫자를 넘어 한 사람의 시간과 노력, 재능과 땀이 응축된 에너지의 결정체이며 가능성을 담보하는 삶의 교환권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알베르 카미는 말했습니다. 돈이 행복을 사줄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을 막을 방패조차 가질 수 없다. 그의 말처럼 돈은 행복을 직접 만들어주는 마법 지팡이는 아닐지언정 우리를 불행에 거센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는 최소한의 우산이자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이 방패가 없다면 우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위협받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돈의 중요성을 논하는 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직시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현명하게 항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1장 생존의 토대, 그 위에 피어나는 가치들. 인생을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해 봅시다. 우리의 꿈, 이상, 사랑, 관계는 모두 이 나무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 화려한 꽃과 달콤한 열매를 보며 삶의 의미를 찾고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무가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는 토양입니다. 이 토양이 척박하고 메마르다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 토양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최소한의 물질적 안정, 즉 돈입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가난의 가장 잔인한 점은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의 말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 사회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한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관계망에서 소외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장 다음 달의 월세와 공과금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에게 자아 실현이나 원대한 꿈은 너무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픈 예술가가 그린 그림은 처절할 수는 있어도 그 처절함이 늘 위대한 예술로 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저 굶주림 속에서 붓을 꺾게 마련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냉철하게 말합니다. 일단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면 헤어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빚의 수렁은 당신의 에너지를 모두 빨아들일 것이다. 그의 말처럼 경제적 결핍은 단순히 물질의 부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여유를 앗아가며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날카롭게 만듭니다. 사랑만 있으면 되라고 외치던 연인들도 지긋지긋한 가난 앞에서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등을 돌리기 쉽습니다.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 역시 경제적 문제라는 것엔 파도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돈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이 토대가 단단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위에서 인간다운 삶을 고민하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정신적,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돈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2장 돈이라는 거울. 그 사람의 가치를 비추다. 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디에 쓰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깊이를 엿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가치 중립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도구를 쥐고 있는 사람의 손에 따라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고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슨은 돈은 종종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돈을 버는 과정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눈물을 대가로 얻은 분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반면 정직한 땀과 노력,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타인에게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돈은 그 자체로 한 사람의 성실함과 능력을 증명하는 훈장이 됩니다. 이런 돈은 단순한 부를 넘어 성취감이라는 값진 감정을 선물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그 대가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경험은 강력한 자기 긍정의 원천이 됩니다. 돈을 쓰는 방식은 그 사람의 인격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돈은 최고의 하인이자 최악의 주인이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오직 자신의 쾌락과 과시를 위해 돈을 흩뿌립니다. 그들의 소비는 더 큰 공허함을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돈의 주인이 된 사람은 돈을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과 가족의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교육, 건강, 더 나은 경험을 위해 소비하며 여행, 문화, 더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를 위해 나눕니다. 기부, 환원. 이런 사람에게 돈은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실현하는 강력하고 선한 도구가 됩니다. 당신이 힘들게 번 돈으로 부모님께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할 때 그 돈은 효라는 가치를 실현합니다.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쓸 때 그 돈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게 조건 없이
건네는 돈은 우정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이처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돈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인 셈입니다. 3장 관계의 윤활유. 때로는 접착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이 수많은 관계의 망 속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랑이나 우정을 살 수는 없다고 말하지만 돈이 없으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랑과 우정마저 잃기 쉬운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유명한 작가 조지 오웰은 가난의 실체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가난은 본질적으로 미래를 소멸시킨다. 그의 말처럼 경제적 궁핍은 희망이라는 관계의 동력을 앗아갑니다. 부부 사이에 돈 문제가 끊이지 않으며 처음에는 사소했던 말다툼이 서로에 대한 깊은 원망과 불신으로 번져나갑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할 거야? 라는 말이 앞서게 되는 순간 관계의 낭만은 사라지고 냉혹한 현실만이 남습니다. 자녀에게 남들만큼 해주지 못한다는 부모의 죄책감은 가정의 화목을 해치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경제적 안정은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그것은 관계에서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줄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에 가격표를 보지 않고 선물을 고를 수 있는 여유, 부모님의 병원비를 걱정 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능력, 친구의 경조사에 두둑한 봉투를 건넬 수 있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돈이 있기에 가능한 관계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결코 속물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온전히 함께 나누고 싶다는 가장 인간적인 마음의 발현입니다. 돈은 때로 관계의 접착제가 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으로 위기에 처한 가족이 있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돈입니다. 오랜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여 절망에 빠졌을 때 힘내라는 100마디의 위로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건네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돈은 단순한 물질을 넘어 상대방을 지지하고 일으켜 세우는 신뢰와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돈이 없어서 소중한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사람이라면 돈이 관계를 얼마나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이해할 것입니다. 사장 자유를 향한 날개, 성취라는 이름의 동력. 만약 당신이 돈 걱정만 없으면, 이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며 당신은 이미 돈이 자유와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방탕하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생계를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만 하는 삶에서 벗어날 자유,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가치를 추구할 자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스스로를 성장시킬 자유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는 그녀의 저서 자기만의 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이 픽션을 쓰려면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이는 비단 여성이나 작가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제적 독립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물리적, 정신적 공간이 필수적이라는 통찰입니다. 매일 아침 생존의 전선으로 떠밀려 나가는 사람에게는 고요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창의적인 생각을 펼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돈에 대한 걱정이 그 대부분을 차지해버린다며 다른 어떤 것을 위한 공간도 남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돈은 성취감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돈이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시도해볼 기회를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가게를 열어보고 싶다는 꿈,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언어,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싶다는 여행의 소망, 이 모든 것은 돈이라는 연료가 주입될 때 비로소 현실의 엔진을 켜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수많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이 쌓여 나도 할 수 있다는 단단한 자신감과 삶에 대한 깊은 성취감으로 이어집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무덤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우리가 멋진 일을 해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돈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은 멋진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자원, 그리고 기회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그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올라 스스로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성취일 것입니다. 5장, 진정한 부를 향한 여정.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돈을 인생의 전부인 양 숭배하는 것도, 돈은 더러운 것이라며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도 모두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현명한 선장은 파도의 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도의 흐름을 읽고 그것을 이용해 목적지로 나아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돈의 노예가 되는 물신주의도, 돈의 중요성을 외면하는 정신승리도 아닌 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제하며 다루는 금융적 지혜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이 아직 그 누구도 부자로 만들어준 적은 없다. 이 말은 매우 역설적이지만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의 액수가 많은 것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부란 돈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내 삶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부자란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돈이 생존의 토대임을 알기에 성실히 부를 일구지만 돈보다 소중한 가치, 건강, 관계,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돈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돈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임을 알기에 부끄럽지 않게 벌고 가치 있게 씁니다. 그들은 돈이 관계의 윤활유임을 알기에 자신의 부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그들은 돈이 자유를 향한 날개임을 알기에 뜻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갑니다. 이제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속물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가장 현실적이고 용기 있는 선언입니다. 돈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정직하게 노력하며 얻은 부를 지혜롭게 다룰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돈의 주인이자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돈은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휩쓸려 떠내려가지만 흐름을 읽고 튼튼한 배를 띄우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그 강물을 따라 우리가 꿈꾸던 그 어떤 바다로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항해의 나침반과 연료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돈의 진정한 가치이자 의미입니다.